자, 오늘은 이제 10장에 들어갈 텐데요. 10장은 뭐냐면은 리퀴드하고 솔리드에 관한, 그리고 요놈들 사이에 성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가스를 배웠죠. 자,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분자 간에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스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리퀴드하고 솔리드는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리퀴드하고 솔리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덴스드 페이지라고 불러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가스하고 컨덴스드 페이지는 뭔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겠죠. 일단 뭐부터 비교해 볼 거냐면은 몰라 볼륨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몰당 차지하는 볼륨은 당연히 뭐가 클 거냐면 가스가 리퀴드나 솔리드에 비해서 훨씬 크겠죠. 이거는 1학년 때문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큰지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몰당 얼마 정도 차지하냐면 24,000 큐빅센티미터 정도. 반면에 리퀴드하고 솔리드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00 정도 돼.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는 것보다 몇 배 정도 크냐면 수백 배 정도 가스가 볼륨이 상당히 커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거였죠. 영어로는 내추럴 가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성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주성분이 메탄이에요.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유럽 대륙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유럽 대륙에 공급할 때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은 튜브를 통해서 가스 상태로 전달을 해요.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달할 때. 근데 우리나라도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를 타고 오거든.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그걸 가스 상태로 운반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아까도 봤지만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상태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LNG라고 합니다. 우리는 리퀴드 상태로 뭉치고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스 상태로 수입하다가는 워낙 볼륨이 크기 때문에. 방금 봤지만 가스하고 리퀴드 사이는 수백 배의 볼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퀴드나 솔리드의 부피에 비해서 가스의 부피가 어느 정도 크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한 수백 배 정도 볼륨이 크다라는 정도 기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리퀴드하고 솔리드, 그 다음에 가스를 구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이소서멀 컴프레서빌리티예요. 기호로는 알파로 정의하고요. 이건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압력을 가해줬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컴프레서빌리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볼륨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얘를 볼륨으로 나눠줘. 이것이 아이소서멀 컴프레서빌리티예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스하고 리퀴드하고 솔리드 중에 알파 값이 어떤 게 더 클까요?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부피가 많이 변할 거예요. 하지만 리퀴드나 솔리드는 어떻게 하세요? 웬만큼 압력을 가해주지 않고서는 볼륨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얘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가스의 컴프레서빌리티가 리퀴드나 솔리드의 컴프레서빌리티보다 훨씬 크냐? 다시 말하면 얘가 왜 작냐? 얘는 리퀴드하고 솔리드에서는 뭐가 크냐면은 청력이 무지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러나 리퀴드하고 솔리드 상태는 어떻죠? 기체 분자들이 거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은 청력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왜 가스의 컴프레서빌리티가 리퀴드나 솔리드에 비해서 왜 크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서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 얘는 이제 카파로 정의할 거고요. 얘는 볼륨이 변하는데 뭐 때문에 변하냐면은 온도 때문에 변해. 온도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얼마나 증가하는?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에 V로 이제 나눠주게 돼요. 이것이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의 정의. 얘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가스하고 리퀴드하고 솔리드를 비교해볼까요? 이 중에 어떤 게 더 클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스가 훨씬 커요. 가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부피가 많이 변해. 그러나 리퀴드하고 솔리드는 변하긴 변하지만 굉장히 작게 변할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마찬가지. 이때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리퀴드하고 솔리드 사이 인력이 가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퀴드하고 솔리드 사이에는 이 간격이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거야. 볼륨이 이 거리가 늘어지게 되면 이 두 사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늘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별로 작아요. 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도 크다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가 큰 이유는 가스, 리퀴드나 솔리드가 작은 이유는 얘가 인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이더 서머 컴프레서빌리티가 리퀴드하고 솔리드에서 작은 이유는 얘는 청력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리퀴드하고 솔리드는 뭐가 크게 작용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하고 청력이 크게 작용하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장의 그 주된 토픽은 뭐냐면요. 분자 간의 인력이 바로 10장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서피스 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크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감마로 표기를 해요. 자, 서피스 텐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기 이제 기체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있는 상태에 있는 분자, 이 상태에 있는 분자하고 표면에 있는 분자하고 열역학적인 성질이 상대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은 벌크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표면 상태에 있는 건데 얘하고 얘는 열역학적인 상태가 달라. 왜 다르냐면은 얘는 사방에서 뭐를 느끼죠? 사방에서 인력을 느껴. 반면에 위에 있는 분자는 옆하고 아래쪽에서는 인력을 느끼는데 위쪽은 날아가 있어요. 위쪽에서는 인력을 느끼지를 못해. 벌크 상태에 있는 것은 사방에서 인력을 느끼고 표면에 있는 분자는 옆하고 아래에 있는 인력만 느끼기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뭐가 더 안정되냐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가 더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벌크에 있는 분자를 표면으로 올리면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얘가 에너지가 낮고 얘가 에너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벌크에 있는 것을 표면으로 올리려면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을 늘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피스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느다란 철사거든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철사야. 그 다음에 여기 비눗방울 같은 것을 이렇게 얇은 막으로 만들어내.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를 요 철사를 오른쪽으로 잡아 끌려면은 힘이 필요해요. 그게 그냥 슬슬 넘어가지 않고 이게 오른쪽으로 끌려면은 힘이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서피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표면이 얘가 더 넓고
표면적이 더 많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벌크에 있는 분자를 표면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벌크에 있는 분자보다는 표면에 있는 분자가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서피스 에너지가. 그래서 잡아당기려면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그 힘을 뭐라고 하면 서피스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요 인력이 없었다.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었다 그러면은 얘나 에너지가 똑같아요. 얘가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보다 서피스 상태에 있는 분자 에너지가 더 높은 이유는 뭐냐면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나 표면에 있는 분자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표면 장력은 왜 생기는 거냐면은 분자 간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분자 간에 인력이 크게 되면은 표면 장력도 이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가 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있다. 그 다음에 헥산. 이게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있고, 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소결합이라고는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고요. 헥산은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요. 따라서 이것들의 표면 장력을 측정해봐도 마찬가지로 물이 가장 큰 물이 72.8. 여기 단위가 뭐냐면 뉴턴 퍼 미터잖아. 아세틱 애시드는 얼마냐면 27.6. 알코올은 22.4. 헥산은 18.4.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이 커. 왜 표면 장력이 크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표면 장력하면 굉장히 유명한 물질이 있어요. 워터에 비해서 훨씬 커. 이거 얼마냐면 무려 480이야. 얘가 뭐냐? 머큐리. 수은. 수은은 좀 특별한 놈이죠. 그죠? 메탈이죠, 사실. 얘는 메탈. 금속 결합이야. 얘네들은 뭐 기껏해야 수소 결합 정도인데 얘는 그냥 금속 결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액체야. 메탈이면서 액체이기 때문에 얘는 표면 장력이 무지무지하게 큰 값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표면 장력은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자를 딱 나열한 다음에 표면 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지만 10장의 주된 토픽은 분자 간의 인력이 주된 토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분자 간의 인력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종류는 뭐냐면 가장 큰 종류 얘기하기 전에 잠깐 진짜 좀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지금 제가 서피스 텐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서피스 텐션은 장력이죠, 장력. 장력은 힘의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장력이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장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표면으로 수평 방향이 바로 장력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약간 아까 내가 설명한 것하고 좀 재치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었죠? 아까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는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 얘는 위쪽은 없고 아래쪽으로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마치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힘은 아래쪽이 아니야. 실제 힘은 역방향이야. 그래서 장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설명하는 거 보면 힘이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력의 방향은 아래쪽이 아니고 옆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10장은 분자 간의 인력을 공부하는 건데 분자 간의 인력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아이온, 폴스라는 거. 이게 가장 커요. 예를 들면 NaCl을 물속에 녹였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해리가 돼. 그럼 이 둘 사이에 쿨롱 힘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 쿨롱 힘은 R의 몇 승에 비례하냐면 R의 마이너스 1승.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힘은 뭐냐면은 다이폴 폴스예요.
자, 예를 들면 HCl, 여기 파셜 포지티브 차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HCl은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어. 그 옆에 또 다른 다이폴 모멘트가 있어. CL, H. 그러면 둘 사이에 힘이 존재해. 다이폴과 다이폴 사이에 힘이 존재하고 얘는 R이 몇 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고 있냐면 R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아.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이폴 포스의 다이폴은 무슨 다이폴이냐면요.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정식 명칭이.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면 뭐냐면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다이폴 모멘트야. 분자가 HC 갖다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있는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어. 그냥 스스로. 그걸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부르고 두 번째 얘기한 이 다이폴은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 사이의 힘이 아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아이온 다이폴 포스. 아이온. 요때도 다이폴은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NaCl을 물속에 녹이면 Na 플러스가 헬이 되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가 않아. 왜 그러면 주위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 물 분자 중에 특히 산소는 잘 알다시피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띈 놈이 물 쪽에 다가와서 결합이 아니라 인력을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그래서 요 포지티브 차지하고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캐타이온하고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는 물 분자가 사이에 힘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이온 다이폴 포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힘이야. 화학에서는. 화학에서 중요한 힘이 뭐가 있냐면은 차지 인듀스 다이폴 포스. 자, 이 다이폴은 무슨 다이폴이죠? 인듀스 다이폴. 아까는 뭐냐면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 예를 들면 HCl이 있다 그러면요. 얘는 그냥 가만 냅둬들어도 이 파셜 포지티브 차지 띄고 파셜 네거티브 차지 떼가지고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그걸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불러. 근데 지금 얘기하는 다이폴 모멘트는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가 아니고 인듀스 다이폴 모멘트. 이거 무슨 얘기냐? 원래는 얘가 분자가 있었는데 분자나 원자가 있었는데 다이폴이 없어. 얘는 원래는 다이폴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어떤 아이온을 갖다 댔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기장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요. 얘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서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얘의 다이폴 모멘트가 생겨. 얘가 없었으면 얘는 원래 다이폴 모멘트가 없었어. 근데 캐타이온이 집어넣어주면서 얘가 전기장을 발휘해가지고서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져. 그거를 인듀스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인듀스 다이폴을 이렇게 표기할게. 인듀스된 다이폴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인듀스된 다이폴은 뭐에 비례하냐면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 얘가 전기장을 세게 만들어내면은 얘가 많이 커지게 될 것이고 작은 전기장을 만들어내면 작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해주는 어떤 비례 상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 보통 알파라고 표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궁률이라고 영어로는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불러요. 이 폴라리저빌리티라는 개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편궁률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인듀스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게 하느냐가 편궁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깜깜한 분자가 있어. 뭉쳐있는 분자가 있고 널리 퍼져있는 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내가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줘. 그러면 얘도 이 전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겠죠. A라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겠죠. 질문은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더 클 거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보통 어디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른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땅땅한 분자는 이 가운데 핵에 가운데 있는 원자핵에 굉장히 전자들이 타이트하게 붙잡혀 있는 거야. 굉장히 전자가 핵에 타이트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센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고서는 전자구름이 잘 안 찌그러질 거라는 거죠. 얘는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작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핵으로부터 전자구름이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전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전자구름이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서 다이폴 모먼트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 A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하고 B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는 거냐면은 B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폴라리저빌리티가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전기장을 만들어내면 전자그룹이 찌그러지면서 이 둘 사이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이온 인듀스 다이폴 포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폴라리저빌리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인 인듀스 다이폴. 이것이 이제 가장 화학에서 중요한 힘인데요. 일단 뭐냐면 얘도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요. 얘도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 근데 이 둘 사이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 둘 사이에. 자, 왜 힘이 존재하냐면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이 분자가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는 얘기야.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봐야 돼. 자, 여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y축이 이 분자의 다이폴 모먼트야. 근데 이 분자가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라는 의미가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이 분자의 다이폴 모먼트가 0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라는 의미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얘는 다이폴 모먼트는 계속 0이다 라가 아니고, 얘가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거야. 플럭추에이션. 이게 계속 0이 아니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긴 하는데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하면서 계속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거예요. 평균이 0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시간 평균을 하면 0이지만 순간순간은 다이폴 모먼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면서 얘가 다이폴 모먼트가 굉장히 크게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얘가 만들어낸 다이폴 모먼트가 전기장을 끼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전자 구름을 찌그러뜨려요. 얘 갑자기 튀게 되면은 이 분자가 전기장을 행사해서 여기에 다이폴 모먼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얘가 다시 떨어지질 않아. 왜 그러냐면은 얘가 만들어낸 전기장 때문에 여기 다이폴 모먼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다이폴 모먼트가 얘를 떨어지지 않게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얘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해해가지고서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생기냐면은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이폴 모먼트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다이폴 모먼트가 만들어서 이 두 다이폴 모먼트 사이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R은 몇 승에 비례하냐면 보통 6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자, 근데 요런 사이즈의 분자 사이의 인력하고요, 이렇게 큰 분자들, 이렇게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비교해 보면은 얘하고 얘 어떤 게 더 크냐면은 얘가 더 커요. 얘가.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작은 분자의 다이폴 모먼트하고 비교적 작은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 편곡률하고 사이즈가 큰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크다 그랬냐면은 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림상으로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작은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는 요 정도에서 플럭추에이션이에요. 근데 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폴 모먼트가 더 많이 출현거린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폭이 더 크다라는 거야. 얘도 다이폴 모먼트가 제로예요. 아까 것도 다이폴 모먼트가 제로야. 근데 얘는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는 폭이 더 커. 얘가 왜 그러죠? 얘 폴라리티 오비트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지는 다이포트가 인디스 다이포트가 더 크다라는 거야. 요 놈은 많이 플럭추에이션 하고요. 요 놈은 조금밖에 플럭추에이션 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다이포트가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인디스 다이폴이 그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고, 그거 우리가 말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분산력이라고 부른다. 아래 마이너스 6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력에 관한. 근데 분자 간에 인력만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가 존재할 수 없겠지. 그냥 원자가 그냥 서로 그냥 결합이 되버릴 거잖아. 청력도 존재해. 청력도 존재. 왜 그러냐? 여기 분자가 있어요. 여기 분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분자를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전자 구름이 사실 둘러싸고 있죠. 여기도 전자 구름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졌을 때 별 문제가 없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게 되면 전자 구름끼리 서로 반발을 하게 돼요. 바로 청력이 존재하게 돼 있다. 전자 구름끼리. 근데 그 힘은 대략 R의 몇 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려져 있냐면은 R의 마이너스 11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력은 R의 마이너스 12승에 비례하고요. 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R의 6승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분자 간 인력을 표현하는 포텐셜 중에 유명한 포텐셜이 있는데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레나드 존스 포텐셜. 우리가 기억을 해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었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분자의 포텐셜이에요. 이거 아래 6승에 비례하잖아요. 이거 어떤 성이죠? 여기? 인력을 나타내는. 이거는 12승이잖아요. 청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거를 사람 이름을 따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2-6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2승에 비례하는 놈, 6승에 비례하는 놈 이렇게 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 포텐셜 컵을 한번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먼저 CL과 CL 사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대충 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분자 내 원자 간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죠? 이 간격이 뭐가 될까요? 이 포텐셜 그렸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 간격은 이 분자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책에 뭐가 나왔냐면 K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그려져 있어요. 얘는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KCl의 결합 에너지는 이만큼, Cl2 결합 에너지는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결합? 이거는 공유 결합이고요. 이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하냐면 결합 에너지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대충 얼마가 되냐면 수백 킬로주 커버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 폭은 대충 어느 오더에 들어가냐면은 수백 킬로주 커버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릴 거냐면은 분자 간 인력을 나타내죠. 예를 들면 HCl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는 포텐셜 커브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HCl 간의 포텐셜을 그려줍니다. 보면은 여기 거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HCl 포텐셜하고 ClCl 포텐셜을 같이 그려놓으면은 얘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 이게 들어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 얘 확대해 봐야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요거 얘는 또 얼마 정도 되냐? 수 kJ/mol 정도 된다. 이건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죠. 이거는 HCl 분자와 HCl 분자 사이의 인력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진 않아. 이것도 분자고 이것도 분자야. 요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수 kJ/mol 정도 된다. 분자 간의 인력은 수 kJ/mol 정도에 해당하고 결합 에너지는 수백 kJ/mol 정도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포텐셜을 뭐로 표현한다고? 요 포텐셜은 아까 얘기했던 레나드 존스 포텐셜. 레나드 존스 포텐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요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는 포텐셜은 요런 레나드 존스 포텐셜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20장에 배울 텐데 요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포텐셜이 또 있어요. 그거는 무슨 포텐셜이라고 부르냐면은 몰수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사람 이름을 따서. 얘는 어떤 식을 표현하냐면은 20장에서 다시 배울 텐데요. 1 빼기 익스포넨셜 빼기 A의 이런 형태의 몰수 포텐셜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T2가 뭐에 해당하냐? 요것이 바로 D에 해당. 결합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 결합 에너지. R이는 뭐가 될까요? R이는 요 거리가 R에 해당.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A. A는 뭐냐면 요 점에서의 곡률. 요게 이렇게 느긋하게 가느냐, 샤프하게 가느냐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두 가지 포텐셜이 있어요. 몰수 포텐셜, 레나드 존스 포텐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포텐셜이고, 몰수 포텐셜은 분자 내에서 원자 사이 포텐셜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몰수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이 시장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분자 간의 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산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분산력. 그리고 분산력은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파라미터가 또 있어. 뭐가 있냐면은 끓는 점이야. 끓는 점은 뭐냐면은 끓기 위해서는 이게 분자 간 인력을 끓고 기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야.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분자 간 인력은 보통 분자가 커지게 되면 분자 간 인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책에 보면은 여기가 헬륨, 네온, 알곤, 크립톤 이렇게 나와. 이게 헬륨, 네온, 알곤, 크립톤 갈수록 원자의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커요. 그래서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좀 특별해. 물은 예를 들면은 H2S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H2 셀레늄, H2 텔륨 이렇게 되는데 물 분자를 갑자기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떠버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설명이 되는데 물 분자는 갑자기 끓는 점이 높아져 버려요. 얘는. 그러니까 얘 좀 특이하다는 거지. 얘는 분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끓는 점이 너무 높아. 얘는. 그 화학하는 사람들은 얘가 왜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보이냐? 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 분자는 무슨 결합을 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 분자가 가장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고요. 그거 말고 HF하고 NH3들도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를 하죠. 이것들은 분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끓는 점이 이제 과격하게 높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텐데 물 분자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 분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물 분자는 물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밀도를 비교할 텐데 밀도 리퀴드 상태의 밀도하고 솔리드 상태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보통의 경우는 어떤 게 더 크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솔리드의 밀도가 리퀴드의 밀도보다 커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물은 달라. 물하고 얼음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밀도가 크냐면은 리퀴드 상태인 물이 밀도가 더 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얼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빙하죠, 빙하. 빙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얼음이 더 밀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지금 나눠준 프린팅을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워터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아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물인 워터, 물인 상태의 분자가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체가 되잖아요. 육각형 구조를 해.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오히려 아이스가 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오히려 얼음이 되면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은 몇 도일 때 밀도가 가장 크냐면은 4도일 때 밀도가 가장 크다. 오히려 왜냐면 얼음이 되면서 규칙적으로 분자가 배열되면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듬성듬성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호수거든요, 호수. 그리고 여기 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돌아다녀. 근데 이제 겨울이래. 겨울이 되게 되면은 이게 바깥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뭐가 생기냐면 얼음이 생기게 되겠죠. 얼음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다라고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얼음이 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아래로. 그럼 계속 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얼음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얼음이 어떻게 되죠? 계속 아래로부터 계속 올라와.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게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얼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얘가 가볍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질 않아. 그냥 위쪽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서 여기 바깥에 있는 한기를 얘가 차폐시켜주는 역할을. 그래서 위에 표면은 얼음이지만 아래 이게 굉장히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위쪽에만 얼음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여전히 물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자, 이게 특별한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변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상자가 있고 여기 안에 액체 분자들이 있어요. 온도가 T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액체에 있던 놈이 기화가 돼.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퍼 페이지라고 그래요. 액체에 있던 놈이 기화가 되면서 요 베이퍼 상태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얘가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바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얘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를 느끼죠? 주위 분자들과 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놈이 기화가 되지 못하도록 이 주위에 있는 분자들을 딱 잡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결합을 끊어야 돼요. 이 결합을 끊어야만 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에너지 어디서 공급받느냐?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쉽게 올라가게 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베포레이션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바로 기화되는 비율을 보면은 얘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언제나 일정하게 될 거예요. 온도가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되는 비율은 일정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의 농도는 일정하니까. 자, 근데 여기 또 넣으면 이제 기체 상태가 되죠. 베이퍼 상태가 되죠. 그러면 베이퍼 상태에 있는 놈도 계속 기화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체 상태에 있던 놈도 다시 어떻게 되죠? 아래로 다시 떨어져야 돼. 그거를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베포레이션. 그 다음에 기체로 올라갔던 놈은 또 액체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컨덴세이션 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컨덴세이션 레이스는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여기 베이퍼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기체가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 베이퍼 페이지에 10개가 있을 때하고 100개가 있을 때 컨덴세이션 레이스는 당연히 100개 있을 때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레이스는 무엇에 의존하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베이퍼 페이지에 있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어떨까요? 초기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레이스이 작다라는 거예요. 작아. 그러다가 점점 액체 상태에 있던 놈이 기체 상태가 되면서 여기 기체 상태는 분자 수가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죠? 컨덴세이션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에 따라서 컨덴세이션 레이트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이베포레이션 레이트하고 컨덴세이션 레이트가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올라가는 레이트하고 내려가는 레이트가 같게 돼. 그때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러냐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때는 더 이상 이 기체 상태의 분자 개수가 늘어나지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조건을 달았죠. 온도가 T라고 그랬을 때, 그걸 T1이라고 그랬다. 온도가 T1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온도가 T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T1일 때야. 온도가 T2가 되면은 이베포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돼? 이게 더 이상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베포레이션 레이트가 커져. 왜 커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기화가 되기 위해서 그냥 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 분자들의 결합을 끊어야만 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위 분자 결합. 근데 그 주위 분자 결합을 끊어내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열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높게 되면은 이게 쉽게 결합을 끊고 기화가 수월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베포레이션 넷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컨덴세이션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이 여기에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T1에서 T2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베이퍼 페이지에 있는 분자 숫자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즉 베이퍼 프레셔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제 x축이 뭐냐면은 온도야, 온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베이퍼 페이지의 기체의 압력이야.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물이라고. 물이라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기체 상태의 베이퍼 페이지의 압력이 증가한다. 뭐 그런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게 일기압이라고 그러면 요게 몇 도죠? 100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요 곡선은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은 요 곡선은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요 곡선은 기하 곡선은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해. 왜냐면 기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프로세스가 필요하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푸는 거지. 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 강하다에 따라서 곡선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물이 기준점인데요. 물이 기준점인데 A라는 분자는 곡선이 이렇게 돼. B라는 분자는 곡선이 이렇게 돼. 물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요 워터 A, B 중에 물 분자와 물 분자의 사이 인력이 큰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보다 인력이 더 큰 놈은 바로 A라는 거죠. A와 A 사이의 인력이 물 분자 사이 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증기압 곡선이 오른쪽으로 식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온도에서 얘는
요만큼밖에 증기압이 안 되지만 물은 이만큼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A와 A 사이의 인력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반대로 B하고 B와 사이 인력은 물 분자 인력보다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증기압 곡선의 위치로부터 또 뭐를 유추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떤 게 더 큰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A 같은 경우에는 끓는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도씨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변을 하기 전에 일단 자, 이게 PV 다이어그램이요. 자, 이상기체라고 그랬어요. 이상기체. 이상기체일 때 온도가 딱 정해졌어. 온도가 고온이야. T3라고 해봅시다. 그때 PV 그럼 이렇게 되겠죠. T3. T2 온도가 낮아졌어. 그래도 이렇게 되겠죠. T1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쭉 모노토닉하게 떨어지는 곡선을 보일 거예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근데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기체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 실제 기체는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돼. 온도가 높을 때는. 근데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생겨. 실제 기체라고 하면 뭐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할 때.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럼 이 상태 보죠. 이 상태. 이 상태는 압력은 낮고 부피가 큰 상태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압력은 높아지고 부피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기체 상태야. 그래서 더 올라가. 그래서 여기까지 딱 도달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여기에 액체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이때부터 이제 액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은 안 변하죠. 압력은 안 변해서 부피가 어떻게 되죠? 부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놈이 계속 줄어들면서 액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스에서 리퀴드로 상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야. 상변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볼륨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왜 지속적으로 줄어들죠? 아까 얘기했지만 가스의 몰라 볼륨보다 리퀴드의 몰라 볼륨이 작아지거든. 그래서 가스에서 리퀴드 되면서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서 액체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까지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는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액체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더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역은 어느 상태냐면은 기체, 역은 어느 상태냐면은 액체, 여기는 리퀴드하고 가스가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변이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온도 안 변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상변이 할 때 뭐가 안 변하죠? 압력이 안 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